형님이 어쩐 일이세요? 여기 우리 집인데. 동서는 잠옷바람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와 마치 절 불청객 보듯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고작 한 달 출장에 다녀왔을 뿐인데 그 사이 제 집은 동서 집으로 둔갑해 있었죠. 그 뒤로 빼꼼 고개를 내민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걸 본 순간 저는 헛웃음을 삼키며 휴대폰을 꺼내 바로 112에 신고해 버렸답니다. 사이렌 소리에 복도로 쏟아져 나온 이웃들과 수갑찬 채 연행되는 시어머니와 동서, 그리고 그 난리통에 도망다니던 남편놈까지. 그날 밤 시댁은 제대로 발칵 뒤집혔는데요. 3년간 삼켜온 서름을 한 방에 갚아준 제 인생 최고의 사이다. 지금부터 그 통쾌한 이야기 풀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8살 건축가 백상아예요. 저는 25살부터 작은 설계사무소 막내로 들어가 밤낮 없이 도면을 그리고 현장 소장님들 비위 맞추느라 커피 심부름에 담배 셔틀까지 도맡았답니다. 그렇게 꼬박 10년을 미친 사람처럼 일해서 마침내 제 이름 석자가 또렷이 박힌 등기부등본 한 장을 손에 쥐었죠. 한강이 어슴풀에 내려다 보이는 33평 아파트. 거기에 주택담보대출이 끼긴 했지만 나머지 3억은 오롯이 제가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 만든 돈이었거든요. 그 등기부등본을 받아든 날 밤 저는 베란다에 한참을 서서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코끝이 찡해지고 누가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만 어깨가 으쓱해지더라고요. 이 집은 제 청춘의 무덤이자 동시에 제 인생의 첫 번째 훈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자랑스러운 집이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자꾸만 시어머니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저를 그리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답니다. 남편 기죽게 여자가 집을 해왔다는 점, 며느리가 출장이 잦은 직업이라는 게 영 못마땅하셨던 거죠. 결혼식을 올린 그 주부터 시어머니의 전화는 늘 똑같은 레퍼토리로 시작됐어요. 야야, 출장 잦은 너 때문에 내 아들 밥 굶는다. 사내 자식이 라면이나 끓여 먹고 있는 꼴을 보니 내가 속이 다 뒤집어진다. 뒤집어져.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죄송하다는 말부터 내뱉었습니다. 사실 남편도 다 큰 어른인데 라면 한 끼 끓여 먹는 게 뭐 그리 대수냐 싶었지만 어른 말씀에 토를 달았다간 그날로 시집살이 본전을 뽑힐 것 같아 입을 다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머리를 굴려 한 가지 묘안을 짜냈는데 바로 매달 2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생활비를 자처해서 시댁 통장에 꽂아드리는 거였어요. 거기에 시어머니 무릎 수술비며 매달 타드시는 혈압약, 당뇨약값까지 따로 챙겨드렸으니 한 달에 시댁으로 나가는 돈만 어림잡아 250만 원이 훌쩍 넘었답니다. 친구들이 들으면 미쳤다고 손가락질할 만한 액수였지만 저한테는 그게 일종의 평화유지비였어요. 돈으로 시어머니의 입을 막고 돈으로 제 영역을 지키는 방어막을 친 거죠. 신기하게도 그 봉투를 받으실 때만큼은 시어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걸렸습니다. 두툼한 봉투를 손가락으로 슥슥 만져보시고는 평소엔 그렇게 트집을 잡으시던 분이 갑자기 며느리 칭찬에 열을 올리시는 거예요. 역시 우리 며느리가 능력 있어서 최고지. 어디 가서 며느리 자랑 좀 해야 쓰겠다. 그 칭찬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빤히 알면서도 저는 그 한마디에 또 마음이 풀어져서 이번 달엔 좀 더 얹어드릴까 싶은 생각까지 했지 뭐예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한 달도 빠짐없이 200만 원, 거기에 병원비 약값. 계산해 본 적도 없이 그냥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그 돈들이 저는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부적이라고 굳게 믿었지 뭐예요.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이었는지 저는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 시작은 한 달간의 제주도 출장을 코앞에 둔 어느 토요일 오후였답니다. 저는 회사에서 새로 수주한 제주 리조트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을 맡아 꼬박 한 달간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큰 일을 앞두고 있었어요. 거실 한복판에 캐리어 2개를 활짝 펼쳐놓고 한 달치 옷 가지며 도면, 자료, 노트북 충전기까지 빠짐없이 챙기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던 그때였어요. 띠띠띠띠. 도어록 누르는 소리가 갑자기 현관에서 들려오는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죠. 남편은 회사에 잠깐 들렀다가 오겠다고 1시간 전에 나갔는데 그새 누가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안다고 저 소리가 나는 걸까요? 등 뒤로 식은땀이 쭉 흐르는데 철컥 하는 잠금 풀리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틈으로 시어머니가 검은 비닐봉지를 양손 가득 들고 쑥 들어오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들고 있던 속옷 뭉치를 캐리어 위에 떨어뜨릴 뻔했답니다. 어머님, 어떻게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비밀번호는 또 어떻게? 말끝을 흐리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시어머니가 모르실 리 없었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던지시며 마치 본인 집에 들어오시듯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오시는 거예요. 검은 비닐봉지에서는 시큼한 김치 국물이 뚝뚝 떨어져 새하얀 마룻바닥에 빨간 자국을 남기는데 저는 그 자국을 보면서도 차마 바닥에 김치 국물 떨어진다는 말 한마디를 못했지 뭐예요. 비밀번호야 뭐 내 아들 생일 아니냐. 며칠 전에 한번 와봤더니 그렇게 열리대. 저는 그 말에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어요. 며칠 전에 와봤다니 제가 모르는 사이에 시어머니가 제 집 도어록을 마음대로 눌러보고 다니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그 얘긴 못 들은 척 그저 어색한 미소만 입가에 걸어 보였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직진하시더니 제가 정성껏 정리해둔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젖히셨어요. 그러고는 안에 가지런히 놓인 반찬통들을 거칠게 밀어내며 가져오신 김치며 멸치볶음이며 빨갛게 물들어 있는 반찬통들을 억지로 우겨 넣으시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가슴이 답답해서 한숨이 절로 새나오더라고요. 한 달이나 집을 비운다면서 반찬은 또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너는 남편 걱정을 하긴 하는 거냐? 어째 냉장고에 반찬이 하나 없어. 내 아들 입에 들어갈 거니까 잔말 말고 받아둬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부엌 너머로 쩌렁쩌렁 울리는데 저는 어떻게 대꾸해야 할지 몰라 그저 손에 든 양말장만 만지작거렸어요. 그러다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출장을 떠나기 전에 미리 챙겨드려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화장대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봉투를 꺼내왔답니다. 30만 원이 담긴 두툼한 봉투였어요. 한 달이나 집을 비우는 며느리의 미안한 마음과 부디 그 사이에 별일 없기를 바라는 보험금이 담긴 돈이었죠. 어머님 한 달 동안 못 뵈니까 용돈 좀 챙겼어요. 맛있는 거 사드세요. 봉투를 받아든 시어머니의 손이 평소보다 조금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봉투 두께를 쓱 가늠해 보시더니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가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는데 어쩐지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 등골이 서늘해지는 거 있죠. 시어머니는 봉투를 핸드백 깊숙이 찔러 넣으시고는 벼랑간 거실 소파에 털썩 앉으시며 뜬금없는 말씀을 꺼내셨답니다. 근데 말이다. 둘째니가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집주인이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네 조카랑 동서가 씻지도 못하고 있다는구나. 저는 봉투를 건네느라 굽혔던 허리를 펴다 말고 시어머니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말에 속뜻이 무엇인지 명색이 며느리 노릇 3년이면 모를 리 없잖아요. 시어머니의 두 눈은
거실 천장과 안방 문을 번갈아 훑고 계셨고 입가에는 묘한 웃음기가 어른거리고 있었답니다. 마치 빈집 시세를 매기시는 부동산 중개사처럼요. 저는 애써 못 들은 척 캐리어 지퍼를 닫으며 화제를 돌렸어요. 어머, 그러시구나. 수리비 얼마 안 할 거예요. 얼른 직접 고치라고 하세요. 그 말을 끝으로 시어머니는 더는 둘째 얘기를 꺼내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 작은 가시처럼 콕 박혀서 빠지질 않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닫고 돌아가신 뒤에도 저는 한참을 거실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 있었답니다. 김치 국물이 떨어진 마룻바닥의 빨간 자국이 마치 불길한 징조처럼 보이는 게 영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출장 일정을 머릿속으로 몇 번이나 되짚어 보면서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흘리고 가신 그 한마디를 자꾸만 곱씹게 되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창밖에는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남편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새벽잠 많은 남편이 배웅을 못한다고 미안하다고 했으니 잘 다녀오라는 문자 한 통은 보내주겠지 싶었거든요. 한참 만에 휴대폰이 띵하고 울리는데 화면에 뜬 문자를 본 순간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답니다. 엄마가 아들 굶을까봐 잠깐 와 계신다니까 뭐라 할 생각하지 마. 잘 다녀오라는 인사도 사랑한다는 말도 없는 그 무책임한 문자 한 줄. 저는 휴대폰을 꼭 쥔 채로 차창 밖을 내다봤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길게 흘러내리는데 그 모습이 꼭 제 마음 같아서 헛웃음이 새나오더라고요. 매달 200만 원씩 바쳐가며 산 평화가 결국엔 시댁 호구 취급으로 돌아왔다는 서러움을 꿀꺽 삼키면서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하면 일에만 미친 듯이 매달리자고 시댁 일은 한 달 동안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워버리자고 몇 번을 다짐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 한 달 사이에 제가 10년 넘게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정말로 일에만 파묻혀 살았답니다. 새벽 5시 반에 숙소를 나서서 현장에 도착하면 곧장 안전모를 눌러쓰고 골조 검수를 시작했고 점심은 컵라면이나 김밥 한 줄로 대충 때우기 일쑤였어요. 해질녘이 되어서야 가건물 사무실로 들어와 도면을 펼치면 어느새 창밖이 까맣게 어두워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보름이 지나갔습니다. 신기하게도 일에 매달려 있으면 시댁 생각은 머릿속에서 까맣게 잊혀지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흘리고 가신 그 찝찝한 한마디도 남편의 무책임한 문자도 도면 위의 치수선처럼 또렷한 숫자들 앞에서는 다 흐릿한 잡음에 불과했죠. 그러던 출장 3주차로 접어든 어느 목요일 오후였답니다. 그날따라 오전 검수가 일찍 끝나서 저는 모처럼 가건물 사무실 한 구석에 앉아 종이컵에 믹스 커피를 타 마시고 있었어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제주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살랑살랑 흔드는데 한 모금 두 모금 들이켜다 보니 오랜만에 어깨에 들어간 힘이 사르륵 풀리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둔 휴대폰이 부르르 떨며 요란하게 울리는 거예요. 화면을 들여다보니 익숙한 번호가 떠 있더라고요.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였답니다. 저는 종이컵을 책상에 내려놓으면서 별일 아니겠거니 했어요. 가끔 우편물 안내나 정기 점검 일정 같은 걸 통보하시는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관리소장님 목소리가 평소와 영 달랐답니다.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안 되겠다 싶어 연락드렸어요.
아랫집에서 자꾸 항의가 들어오는데 무거운 가구 같은 걸 끄는 소리에다가 어린애가 쿵쿵 뛰어다니는 소리가 며칠째 끊이질 않는다고 하시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책상 위로 톡 떨어뜨릴 뻔했지 뭐예요. 아랫집에서 항의를 한다고요? 그것도 우리 집 때문에요? 저는 머릿속이 잠시 멍해져서 소장님이 잘못 거신 게 아닐까 싶어 다시 한번 확인했답니다. 소장님, 저희는 아이도 없고 저 지금 출장이라 남편 혼자만 있는데요. 다른 집이랑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그러자 소장님이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더라고요. 그게요. 며칠 전에 경비실 김 반장님이 젊은 여자분이 어린 남자애를 데리고 박스를 한가득 버리는 걸 2번이나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스에 모조리 선생님 댁 주소가 붙어 있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의자 등받이를 꽉 움켜잡았답니다. 머릿속에 곧장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한 달 전 시어머니가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들이닥치셨던 그날 거실 소파에 앉아 흘리고 가신 그 한마디가 갑자기 천둥처럼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둘째네 보일러가 고장나서 조카랑 동서가 씻지도 못한다던 그 말. 그 말이 단순한 푸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저는 그제야 깨달았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소장님께 알겠다고, 제가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겨우 인사를 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는 가건물 사무실 밖으로 뛰어나와 주차장 구석으로 걸어갔어요. 누가 들을까봐, 누가 볼까봐 저는 한쪽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깊은 숨을 몰아쉬었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마치 단거리 달리기를 막 끝낸 사람처럼 숨이 찼습니다. 그래도 저는 일단 침착해지자고, 함부로 결론 내리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어쩌면 제가 오해한 걸지도 모르잖아요. 동서가 어머니를 뵈러 잠깐 들렀을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휴대폰을 들고 시어머니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쯤 갔을까요? 시어머니가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어마어마한 소음이 와르르 쏟아져 나오는데 저는 또 한 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누가 봐도 예능 프로그램에 떠들썩한 효과음이 빵빵 터지고 있었고 그 사이로 어린아이의 째지는 듯한 비명소리와 그 아이를 달래는 듯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동서의 목소리라는 걸 단번에 알아챘어요. 항상 형님하고 부르던 그 콧소리 섞인 말투를 제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운을 뗐답니다.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혹시 저희 집에 누구 와 있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가 잠시 멈칫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텔레비전 소리를 황급히 줄이는 듯한 부스럭거림이 들리고 시어머니가 헛기침을 2번 하시고 나서야 부자연스럽게 높아진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디긴 어디야. 집이지. 네 집에 청소 좀 해주러 잠깐 들렀다. 소파 위치도 좀 바꿔보고 그러느라 좀 소란스러웠다. 저는 그 거짓말이 너무 빤히 보여서 헛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가까스로 참았어요. 집에서 청소를 하는데 예능 프로그램을 그렇게 크게 틀어놓고 어린애 비명소리까지 함께 난다는 말씀이신지요. 저는 일부러 더 단도직입적으로 치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집에 사람 들이셨어요? 동서랑 조카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순간 수화기 너머가 쩌렁쩌렁 울릴 만큼 시어머니의 목청이 높아졌답니다. 아니 얘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네 동서가 김치 좀 갖다 주러 와서 잠깐 앉았다 간 거 가지고 사람을 무슨 도둑년 취급을 하고 그래.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어디서 그런 의심을 해. 오히려 큰 소리 치시는 그 뻔뻔함에 저는 두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어요. 변명을 하면서 미안한 기색이라도 보이셨다면 제 마음이 이렇게까지 사납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거꾸로 제가 예민하게 군다고 신경질을 내시면서 결국엔 전화를 뚝 끊어버리시는 거 있죠. 휴대폰 화면에 통화 종료 글자가 뜨는 걸 멍하니 바라보는데 가슴 한복판이 묵직하게 짓눌리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답니다. 분노라기보다는 배신감이었어요. 매달 200만 원씩 꼬박꼬박 붙여드리던 그 봉투들이 결국엔 제 집 비밀번호 값이었나 싶어서요. 저는 한참을 주차장 구석에 서서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가 지금 흥분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시어머니랑 핏대 세우며 말씨름해봐야 저만 손해라는 걸 결혼 3년 동안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은행 앱을 열었답니다. 평소엔 잘 들여다보지도 않던 거래 내역을 한 줄 한 줄 짚어가며 확인했어요. 이번 달 주택담보대출 이자, 출금 내역, 관리비 자동이체 내역, 시어머니에게 송금된 200만 원의 흔적. 모든 돈이 남편 통장이 아닌 제 통장에서 그것도 단 한 푼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그 숫자들을 보는데 그제야 흔들리던 이성이 차갑게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집은 100% 제 명예, 그리고 이 집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도 100% 제 돈으로 나가고 있었죠. 그렇다면 그 누구도 시어머니라 할지라도 제 허락 없이 이 집에 사람을 들릴 권리는 없다는 거 아닐까요? 그건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머릿속으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정리해 보았어요. 첫째, 출장을 하루라도 앞당겨 서울로 돌아간다. 둘째, 현장을 덮치되 절대 흥분하지 않는다. 셋째, 모든 정황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도어록 비밀번호부터 갈아엎는다. 타일 한 장, 가구 배치 하나, 콘센트 위치까지 제 손으로 일일이 결정하고 또 결정했던 그 공간. 화장실 수전 모양을 고르려고 자재상을 5군데나 돌아다녔던 그 집. 제 피와 땀과 청춘이 한 줌도 빠짐없이 박혀있는 그 공간을 지금 동선의 식구라는 정체 모를 불청객들이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두 주먹에 손톱이 파고들 만큼 힘을 주어야 했답니다. 저는 곧장 사무실로 돌아가 현장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다행히 리조트 골조 검수가 예정보다 빠르게 마무리되고 있었고 마감재 관련 회의는 화상으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단계였거든요. 소장님께서는 제 얼굴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단번에 알아채시고는 별다른 캐물음 없이 일정 변경에 흔쾌히 동의해 주셨답니다. 저는 곧바로 항공사 앱을 열어 비행기 표를 다시 끊었어요. 원래는 다음 주 수요일 아침 비행기였는데 이번 주 목요일 김포행으로 앞당겼죠. 창밖으로 보이는 제주의 푸른 하늘이 어쩐지 폭풍 전야처럼 너무 고요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하늘을 한참 동안 올려다보면서 속으로 다짐했어요. 그 집 현관문 앞에 서는 순간부터는 지난 3년간의 제 며느리 노릇은 깨끗하게 끝이라고요. 화요일 밤 김포공항에 내려서자 가장 먼저 저를 맞이한 건 차가운 늦가을 바람이었습니다. 제주의 후덥지근한 공기에 익숙해져 있던 몸이 그 한기에 움찔하더니 이내 정신이 또렷해지더라고요.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고 공항버스 정류장으로 곧장 향했어요. 택시를 잡을까 잠시 고민도 했지만
어쩐지 오늘만큼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가고 싶었답니다. 혼자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무슨 생각이 차오를지 저 스스로도 자신이 없었거든요.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으니 한강 다리를 건너는 동안 검은 강물 위로 도시의 불빛이 길게 일렁이는 게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 야경을 보면서 집에 다 왔다는 안도감에 어깨가 풀렸을 텐데 그날은 어깨에 들어간 힘이 도무지 빠지질 않더라고요. 휴대폰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막 넘어가고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내릴 때쯤이면 11시쯤 될 것 같았지만 저는 일부러 남편한테는 일정을 앞당겼다는 말을 안 했어요. 시어머니께 곧장 보고가 들어갈 게 뻔했고 그러면 동선에는 흔적도 없이 집을 비울 테니까요. 오늘만큼은 모든 것을 제 두 눈으로 직접 보고야 말겠다는 다짐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지요. 버스에서 내려 단지 정문을 통과하는데 평소엔 인사를 건네던 경비실 야간 근무자분이 저를 보고도 별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하기야 저도 한 달 만에 들어가는 길이니 알아보지 못하시는 게 당연하겠다 싶었어요. 단지 안가로등 불빛이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는데 그 그림자를 밟으며 걸어가는 제 발걸음 소리만 또각또각 유난히 크게 울리더라고요. 아파트 외벽을 올려다보니 저희 집 베란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게 보였답니다. 거실 등이 환하게 켜져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묵직하게 짓눌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는 동안 저는 자꾸만 침을 꿀꺽 삼켰어요. 입안이 바짝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것 같았답니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현관문 앞에 멈춰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오른손으로 도어록 덮개를 위로 밀어 올리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비밀번호 6자리를 또박또박 눌렀어요. 그런데 평소처럼 부드럽게 잠금이 풀리는 소리가 나는 대신 도어록 화면에서 빨간 불빛이 번쩍이며 귀를 찢는 듯한 경고음이 삐비비빅하고 울려 퍼지는 거예요. 저는 처음엔 제가 비밀번호를 잘못 눌렀나 싶어서 다시 한번 또박또박 눌러봤답니다. 그런데도 똑같이 빨간 불빛에 똑같은 경고음만 돌아오는 거죠. 그제야 저는 도어록 본체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어딘가 모르게 위화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이 도어록은 제가 달았던 그 모델이 아니었어요. 제가 직접 골라서 단 무광 검정색이 아닌 광택이 도는 은색에 그것도 한눈에 봐도 훨씬 저렴해 보이는 보급형이었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제 집의 출입문이 제 허락도 없이 통째로 교체되어 있었다는 사실 앞에서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버린 거죠.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길게 한번 눌렀습니다. 띵동 하는 소리가 집 안 어딘가에서 울려 퍼지는 게 들렸어요. 그런데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거실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는데도요. 저는 다시 한번, 이번엔 짧게 2번 더 눌렀지만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쉬어지질 않는데 그때 옆집 현관문이 끼익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작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시다가 복도에 우두커니 서 있는 저를 보시고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굳어버리시는 거예요. 아주머니의 동그래진 두 눈동자가 저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훑어내려가는데 그 시선에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 새댁. 새댁이 어쩐 일이야, 이 시간에?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어쩐지 조심스러웠어요. 평소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네시던 분이
그날따라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시며 말끝을 흐리시는 거예요. 저는 애써 차분한 척 입꼬리를 살짝 끌어올리며 말씀드렸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출장에서 좀 일찍 돌아왔는데요. 도어록이 좀 이상해서요. 혹시 무슨 일 있었나요? 제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주머니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지더라고요. 한참을 쩔쩔매시며 입을 떼지 못하시던 아주머니가 결국엔 쓰레기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으시며 한숨을 푹 내쉬셨어요. 그리고는 제 팔을 살며시 잡으시고는 누가 들을세라 목소리를 낮춰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지요. 세댁,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 고민했는데 한 2주 전인가 세댁 시어머니라는 분이 열쇠공을 데리고 오셔서 이 집 도어록을 통째로 뜯어내고 새 걸로 다시는 게 아니겠어? 작업하는 소리가 어찌나 요란하던지 우리 집 거실까지 다 들렸다니까. 그 말씀을 듣는데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있던 손에 어찌나 힘을 줬는지 손가락 마디가 새하얗게 변해버렸어요. 아주머니는 한번 입을 떼시고 나니 그동안 참아오신 말씀들이 본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시는 모양이었답니다. 그것도 그건데 말이야. 동네에 소문이 아주 이상하게 나 있어. 세댁이 어디 더 좋은 동네에다 집을 새로 샀고 이 집은 시동생네 살라고 내줬다고 시어머니가 돈내방네 떠들고 다니셨다더다고. 며칠 전엔 우리 동네 부녀회장님이 나한테 와서 묻기까지 했다니까. 저 집 세댁 이사 갔냐고. 내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자기 친구한테 그렇게 자랑을 했다는 거야. 아주머니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차가운 못이 되어 제 가슴팍에 한 개씩 박혀 들어오는 것 같았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다음 말씀을 기다렸어요. 아주머니는 제 안색이 점점 어두워지는 걸 보시면서도 이왕 말씀을 꺼내신 김에 다 털어놓으시기로 작정하신 모양이었죠. 그리고 시동생네라는 그 식구들 복도에다가 박스를 잔뜩 쌓아두고 며칠을 어수선하게 굴어서 우리 동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했어. 어린애가 새벽까지 뛰어다니는 통에 윗집 아랫집에서 다 항의가 들어가고 나도 관리실에 신고 한 번 할까 진짜 100번도 더 고민했다니까. 근데 시댁 식구라니까 세댁 입장 곤란해질까봐 차마 못했지 뭐야. 저는 아주머니께 고개를 푹 숙여 인사를 드렸어요. 입에서 죄송하다는 말과 감사하다는 말이 동시에 튀어나오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떨리던지 제 목소리 같지가 않더라고요. 아주머니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제 어깨를 한번 토닥여 주시고는 마치 큰 짐을 덜어내신 듯 서둘러 쓰레기 봉투를 들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하셨답니다. 아주머니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복도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떨어지는 그 텅 빈 복도에 저 혼자 우두커니 서 있는데 처음으로 제 얼굴이 화끈거리며 달아올랐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었답니다. 수치심이었어요. 지난 3년간 매달 200만 원을 건네드리며 어머님 했던 제가 이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쫓겨난 며느리 취급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 앞에서 저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죠. 부녀회장님이며 옆집 아주머니며 그 누구의 눈에도 저는 더 좋은 집을 찾아 떠난 매정한 며느리이거나 혹은 시어머니 등살에 모시겨 집을 빼앗긴 가엾은 며느리쯤으로 비춰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수치심이 정점을 찍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마치 한겨울 새벽 공기처럼 차갑게 식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끓어오르면 흔히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들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정반대였답니다. 가슴은 뜨겁게 끓는데 머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면서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가
마치 도면 위에 선처럼 한 줄 한 줄 또렷하게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 있죠. 저는 캐리어를 복도 한쪽 벽으로 천천히 밀어놓고는 다시 현관문 앞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굳게 닫힌 현관문을 쾅 하고 한 번 두드렸어요. 복도가 쩌렁쩌렁 울릴 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인기척이 잠깐 들리는 것 같더니 이내 다시 잠잠해지더라고요.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쾅, 쾅, 쾅. 손이 아파오는 것도 잊은 채 문이 부서져라 두드리고 또 두드렸답니다. 이 문을 누가 열고 나오든 그 사람에게 저는 더 이상 며느리도 형님도 그 무엇도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줄 작정이었죠. 이 집의 유일한 주인은 백상아, 오직 저 한 사람뿐이라는 사실을요. 얼마나 두드렸을까요? 주먹이 얼얼해질 때쯤이 되어서야 마침내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리기 시작했답니다. 누군가가 슬리퍼를 끄는 소리, 그리고 도어록 안쪽 잠금을 푸는 찰컥 소리. 저는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허리를 곧게 세운 채 그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도 손끝이 떨리는 것도 그 순간엔 제 의지로 모두 멈춰버린 듯 했죠. 드디어 현관문이 빼꼼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틈으로 가장 먼저 드러난 건 제 생일에 제 돈으로 사서 옷장 깊숙이 모셔두었던 남색 실크 잠옷을 입은 동서였어요. 머리는 산발에 가까운 푸석한 묶음 머리, 한쪽 어깨끈은 흘러내려와 있고 손에는 휴대폰을 든 채로요. 동서는 저를 본 순간 잠시 멈칫한 척하더니 어찌나 태연한 표정인지 그 자리에서 헛웃음이 나올 뻔했답니다. 어머, 형님? 형님이 저희 집엔 어쩐 일이세요? 저는 그 한마디에 차라리 코웃음을 쳤어요. 자기 집에 어쩐 일이냐니요. 이 집 주인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게 어쩐 일이냐고 묻는 사람이, 그것도 뻔뻔하게 자기 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로 세상에 있다는 사실이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알게 됐답니다. 동서 뒤로 어린 조카가 거실 한복판에 앉아 과자를 먹으며 만화를 보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너머 부엌과 거실 사이쯤에서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 못하시며 행주를 손에 쥐고 계신 시어머니의 모젓도요.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면서 사색으로 변하는데 그 표정만 봐도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이 가더라고요. 저는 동서를 한쪽으로 밀어내고 그대로 현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신발을 벗으려고 발끝을 내리는데 코끝으로 훅 들이치는 냄새에 인상이 절로 찡그러지더라고요. 삼겹살을 구워 먹은 듯한 누린내, 그 위에 어설프게 뿌려놓은 싸구려, 향수 냄새, 그리고 어딘가에서 새어나오는 시큼한 김치 냄새까지. 제가 한 달 전까지 머물던 이 공간의 향이 아니었어요. 거실에 깔린 카펫엔 정체 모를 얼룩이 군데군데 묻어 있었고 소파 위엔 빨지도 않은 빨래가 산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식탁 위엔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들이 쌓여 있었고 싱크대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이 위태롭게 탑을 쌓고 있었답니다. 그 자리에 우뚝 선 채로 저는 천천히 거실을 한 바퀴 둘러봤어요. 그러는 동안 단 한 사람도 단 한마디도 입을 떼지 못했답니다. 시동생도 남편도 이 자리에 없었어요. 동서와 조카 그리고 시어머니뿐이었죠. 정작 이 사단을 벌인 시동생은 제 집을 차지해놓고 어디로 또 마시를 나갔는지 코빼기도 비치지 않더라고요.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형수 집 도어록을 부수고 동생 식구를 들였다는 사실을 한 달 동안 모르고 있었을 리가 있나요? 알면서도 단 한 번도 연락 한 통 주지 않은 그 비겁함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빠져 있다는 사실 하나로 더 또렷하게 증명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시어머니와 동서가 빤히 보는 앞에서 천천히 112 또박또박 세 자리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가는 동안에도 시어머니는 그저 행주만 손에 꽉 쥔 채 안절부절 못하고 계셨고, 동서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눈치챘는지 입을 해 벌린 채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주거 침입 신고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출장을 다녀온 사이에 시어머니가 도어록을 임의로 교체하고 제 허락 없이 제 3자를 입주시켰어요. 지금 와서 보니 살림까지 들여놓고 살고 있는데 당장 출동 부탁드립니다. 제 목소리가 어찌나 차분하던지 제가 들어도 무서울 정도였답니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시어머니를 더 자극한 모양인지 시어머니가 그제야 행주를 내던지시고 제 쪽으로 달려오시는 거예요. 예. 야, 너 미쳤니? 감히 경찰을 불러? 너 진짜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다. 어디 사람이 할 짓이냐? 응? 저는 시어머니의 손이 제 팔에 닿기 전에 한 걸음 물러섰어요. 그러고는 휴대폰을 통화 종료한 다음 다시 또박또박 말씀드렸답니다. 어머님,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건 어머님이 하셨잖아요. 남의 집 도어록을 통째로 뜯어내고 다른 식구를 들이는 게 그게 사람이 할 짓이라고 생각하세요? 시어머니가 그 말에 입을 쩍 벌리시고 한참을 말씀을 못 이으시는데 그 옆에서 동서가 이상한 소리를 내며 갑자기 거실 바닥에 풀썩 주저앉는 거예요. 마치 다리에 힘이 풀린 사람처럼 카펫 위에 무너져 내리더니 그제야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한 가닥의 동정심도 들지 않는 제 자신이 한편으론 무섭게 느껴지기까지 했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잠시 후 경찰관 두 분이 현관문을 노크하고 들어오시는데 거실의 풍경을 보시고는 두 분이 동시에 미간을 찌푸리시더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제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사본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제 이름이 또렷이 박힌 그 서류를 본 경찰관 한 분이 시어머니 쪽을 돌아보시면서 신중한 어조로 물으셨어요. 어르신, 그럼 어르신은 이 집에 어떤 관계로 들어와 계신 건가요? 명의자 동의는 받으셨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그제야 본격적으로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거짓말이라곤 평생 안 해보신 양반처럼 굴어오시던 분이 그 자리에서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줄줄이 늘어놓으시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비루해 보이던지요. 아니, 내가 이의 시어미입니다. 도어록이 고장이 나서 내가 그냥 갈아준 거고요. 며느리 집에 시어머니가 며칠 좀 머무는 게 그게 죄가 됩니까? 한국 정서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한국 정서가요? 저는 그 단어에 그 자리에서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러자 그때까지 멍하니 앉아 흐느끼고만 있던 동서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사람처럼 고개를 들고 외치는 거예요. 형님, 저희 집 아예 빼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머님이 형님 출장 가 있는 동안 살림드리면 된다고, 형님은 어차피 다른 집 알아본다고 하셨다고요. 거실에 일순간 정적이 흐르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신 분은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시며 동서를 향해 소리치시는데 이미 늦은 비명이었지요. 야, 이 미친년아, 입 다물어. 입 다물라고. 집을 아예 뺐다는 동서의 그 한마디가 결국 모든 그림을 또렷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며칠 머무는 게 아니라 아예 살림을 들어오기로 작정하고 들어왔다는 사실. 그 계획을 시어머니가 주도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며느리인 저를 완전히 이 집에서 밀어내려 했다는 사실까지요. 경찰관 두 분도 그 말씀에 서로 눈빛을 교환하시더니 표정이 한층 더 매서워지셨답니다. 저는 그 어수선한 거실을 뒤로하고
곧장 안방으로 향했어요. 무언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거든요. 안방 문을 열자마자 또 한 번 욕지기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화장대 위엔 동서의 화장품이 늘어져 있었고 침대 위 베개에는 짙은 화장 자국이 묻어 있더라고요. 제가 모셔두던 그 침구 위에 동선이가 누워서 잠을 잤다는 사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게 있었답니다. 저는 화장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맨 아래 서랍을 잡아당겼어요. 그 서랍은 평소에 잠금새를 채워두는 서랍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결혼하실 때 외할머니께 받으셨다는 가락지며 제가 첫 월급으로 산 진주 목걸이며 남편이 청혼할 때 건네줬던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들어있는 제 인생의 모든 귀중품이 모여있는 서랍이었거든요. 그런데 서랍 손잡이를 잡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답니다. 잠금쇠가 부서져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드라이버 같은 도구로 강제로 비틀어 뜯어낸 흔적이 그 작은 금속 자국에 너무도 또렷하게 남아 있었어요. 서랍을 잡아당기자 안에 곱게 놓여 있어야 할 보석함이 옆으로 쓰러져 뚜껑이 활짝 열린 채로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안에 있던 진주 목걸이는 줄이 끊어진 채 알맹이가 굴러다녔고 어머니의 가락지가 들어있던 작은 천주머니와 인감도장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답니다.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그 떨림을 멈출 방법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는데 발걸음마다 마룻바닥이 무겁게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경찰관 앞에서 변명을 늘어놓고 계셨고 그 옆엔 시어머니의 검은 핸드백이 소파 위에 무방비하게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핸드백을 한 손으로 잡아챘답니다. 시어머니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셨는지 펄쩍 뛰시며 핸드백을 도로 빼앗으려 하셨지만 저는 그대로 그 가방을 거꾸로 들고 거실 한복판에 와르르 쏟아부었어요. 핸드백 속에서 떨어져 나온 물건들이 카펫 위에 어지럽게 흩어지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제 눈에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제 인감도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곱게 접힌 채로 떨어진 흰 봉투였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집어들어 천천히 펼쳐봤어요. 봉투 안에서 나온 종이의 윗부분에 굵은 글씨로 박혀있는 글자를 보는 순간 제 두 무릎이 거실 바닥에 그대로 꺾이는 줄 알았어요. 주택담보대출 신청서. 그 아래엔 채무자 이름란에 시동생의 이름이 담보부동산란에는 저희 집 주소가 그리고 대출 희망 금액란에는 5억이라는 숫자가 또박또박 인쇄되어 있었답니다. 거실 카펫 위에 펼쳐진 그 한 장의 종이를 내려다보는데 제 머릿속이 묘하게 고요해지는 거예요. 5억이라는 숫자, 채무자 이름란에 또박또박 인쇄된 시동생의 이름 석자, 그리고 담보부동산란에 적힌 너무도 익숙한 제 집 주소? 이 세 가지가 한 장의 종이 위에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엔 도무지 현실 같지가 않았답니다. 저는 무릎을 꿇은 자세 그대로 그 종이를 두 손으로 천천히 집어들었어요.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가까이 서 계신 경찰관님 발밑에 그 종이를 툭 하고 내려놓았지요. 이거 한번 봐주세요. 경찰관님이 허리를 굽혀 종이를 집어드시는 순간 시어머니의 안색이 그야말로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하셨어요. 그때까지 핸드백을 도로 빼앗으려 펄쩍펄쩍 뛰시던 양반이 그 종이가 경찰관 손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시자마자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으시는 거예요. 마치 누가 다리를 걷어차기라도 한 사람처럼요. 동서는 또 어떻고요? 동서는 그 종이가 무엇인지 처음 보는 표정이었답니다.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시어머니와 종이를 번갈아 쳐다보는데
진짜로 모르고 있었다는 표정이 그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어머님? 어머님, 이게 뭐예요? 어머님이 우리 모르게 형님 집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5억을요? 동서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 공기를 짓누르는데 시어머니는 이제 변명조차 못하시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시며 흐느끼는 신용만 내고 계셨어요. 그 신용이 또 어찌나 능청스럽던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헛웃음이 나오는 걸 가까스로 참았답니다. 경찰관님은 그 신청서를 차분하게 챙기셨고 시어머니와 동서는 임의 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연행되게 되었죠. 동서는 어린 조카를 안아들고 흐느끼며 신발을 신었고 시어머니는 끝까지 애미한테 이러는 게 어디 있냐며 저를 노려보시더라고요. 그 눈빛에서 미안함이라곤 한 톨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형광등 불빛은 어찌나 푸르스름하던지 손등에 비친 제 살빛이 죽은 사람의 그것처럼 창백해 보이더라고요. 책상 맞은편에 앉으신 형사님은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셨는데 제가 진술하는 동안 몇 번이나 고개를 저으시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셨답니다. 모든 진술을 마치고 한숨 돌리고 있는데 형사님께서 종이컵에 든 따뜻한 믹스 커피를 한 잔 건네주시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셨어요. 백상아 씨, 사실 더 큰일 날 뻔하신 거 아세요? 저희가 방금 해당 은행 담당자랑 통화를 했는데 그 대출건 말입니다. 며칠 전에 시동생분 단독으로 한 차례 접수가 됐다가 명의자 대면 확인 절차에서 보류된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 은행 측에서 명의자분께 직접 연락을 드려야 한다고 하니까 시동생분이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하고 그냥 가셨대요. 저는 그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준 채 형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만 손에 든 컵을 떨어뜨릴 뻔했답니다. 명의자 대면 확인이 없었더라면 단 며칠만 더 늦게 알았더라면 저는 한 달간의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시동생 이름으로 된 5억 원의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 있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제 집을 잃을 뻔했고 그 돈을 평생 짊어진 채 살아야 했을 수도 있었던 거고요. 등 뒤로 식은땀이 한 줄기 길게 흘러내리는데 그제야 비로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뒤늦게 밀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형사님, 저는 합의 같은 거 절대 안 합니다. 사기 미수든 절도든 주거침입이든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은 다 적용해서 끝까지 가주세요. 저는 한 발자국도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또박또박 말씀드리자 형사님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시면서도 한편으론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더 알려주셨답니다. 직계열 쪽 사이의 재산 범죄에는 친족상 도래라는 게 적용돼서 어떤 부분은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요. 그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조차 정확히 몰랐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다짐이 더 보태졌어요. 형사로 안 되면 민사로 가면 된다. 법이 막아주지 못한다면 내 손으로 끝까지 갚아주마 하는 다짐이요. 그렇게 진술을 마치고 조사실 밖 복도로 나와 의자에 털썩 앉았는데 그제야 휴대폰을 들여다볼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시간을 확인하니 새벽 3시 반이 가까웠어요. 부재중 전화 알림이 화면에 잔뜩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이름이 다름 아닌 남편이었답니다. 부재중이 무려 23통이었어요. 처음 부재중이 찍히기 시작한 시간이 새벽 12시 18분. 그러니까 제가 경찰에 신고하고 시어머니가 연행되시던 바로 그 무렵부터였답니다. 아마도 시어머니께서 경찰차에 오르시기 직전 본인 휴대폰으로 다급하게 아들에게 SOS를 치셨던 모양이었어요. 저는 통화 목록을 한참 동안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내려 봤습니다.
10여 분에서 길어야 3, 40분 간격으로 끈질기게 걸려온 그 흔적들이 마치 시어머니의 작전이 발각된 직후에 그 비명소리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모양새였지요. 한마디의 안부조차 없이 오로지 통화로만, 그것도 끈질기게 받기만을 바라는 그 흔적들. 마치 통화에서 무언가를 말로 무마하고 싶은 사람의 그것처럼 보였답니다. 손가락 끝에서 휴대폰이 부르르 떨리며 또다시 남편의 이름이 화면에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잔뜩 가라앉아 있었어요. 마치 자기가 더 큰 피해자라도 되냥 한숨부터 푹 내쉬는 그 비겁한 호흡이 제 귀를 통해 그대로 전해지더라고요. 남편이 다급하게 운을 떼는데 그 말씀이 또 가관이었답니다. 여보, 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내가 새벽부터 너한테 몇 번을 걸었는지 알아? 엄마가 얼마나 놀라셨겠어. 너 그냥 좀 받아주고 말로 풀지 그랬어. 경찰까지 부를 일이야, 그게. 미리 나한테 전화 한 통만 했어도 내가 다 정리했을 거 아니야. 저는 그 한마디에 자리에서 일어설 뻔했어요. 미리 전화 한 통만 했어도 정리했을 거라니요. 그러니까 남편은 어머니가 무슨 짓을 벌이고 계신지 모든 정황을 다 알고 있었다는 말이었죠. 알면서도 저한테 사실을 전하는 대신 어머니 부탁대로 어떻게 입막음을 해야 할지를 머리 굴리고 있었다는 뜻이고요. 저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로 차갑게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경찰서로 와. 지금 당장. 그러고는 답신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다시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는데 형광등 불빛이 어찌나 차갑던지 한겨울 새벽 공기보다 더 시리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이 조사실 옆 면회 공간의 모습을 드러낸 건 그로부터 3시간이 더 지난 아침 6시 반쯤이었습니다. 머리는 부스스하고 셔츠 단추는 2개나 어긋나게 채워져 있었으며 입가엔 수염이 듬성듬성 남아 있었어요. 평소엔 출근 전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 한 올까지 정돈하던 사람이 정작 자기 아내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 새벽엔 단추 하나 똑바로 채울 정신도 없이 달려왔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이미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더 가관이었던 건 남편의 첫마디였답니다. 상아야, 어떻게 좀 안 될까? 일을 이렇게까지 키워야 했어? 동네에 소문나면 우리 집안 꼴이 얼마나 우스워지는데. 응? 좀 진정하고 다시 생각해보자. 저는 그 말에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러고는 가방에서 어젯밤 경찰관 발밑에 내려놓았던 그 대출 신청서 사본을 꺼내 남편의 코앞에 들이밀었답니다. 오빠, 어머님이 새벽부터 오빠한테 SOS 치셨지? 5억 대출 시도한 거 다 듣고도 나한테는 한마디 알리지도 않고 어떻게 무마할지만 궁리하고 있었지? 그래놓고 지금 와서 내가 일을 키웠다는 말이 입에서 나와? 남편은 그 종이를 한참 내려다보더니 입술을 우물거리다가 결국엔 또 한 번 저를 무너뜨리는 한마디를 내뱉었지요. 그래도 결과적으론 대출이 안 됐잖아. 잃어버린 물건도 별로 없고 집도 그대로 있잖아. 그러니까 이쯤에서 한 번만, 응?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신데 유치장 가시면 어떻게 해? 저는 그 자리에서 두 손을 천천히 내렸어요. 분노가 폭발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모든 감정이 일순간에 다 빠져나가는 그 묘한 감각. 그 무감각함이 제 어깨를 짓누르는데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래, 이 사람한테는 어머니가 우선이고 동생이 우선이고 집안 체면이 우선이지요. 그저 그 모든 우선순위 다음에야 겨우 차례가 돌아오는 존재였던 거예요. 저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조용히 한마디만 남기고 면회 공간을 나섰습니다.
오빠 나야 어머님이야. 둘 중에 하나만 골라. 단 답을 들고 오는 그날부터 우리 둘 사이도 끝이라는 거, 그것만 알아둬. 복도로 나서면서 저는 휴대폰을 꺼내 즐겨찾기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눌렀어요. 대학 동기였던 가사 사건만 10년 넘게 다뤄온 친구 변호사의 이름이었답니다.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친구의 잠긴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오는데 저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천천히 입을 떼었어요. 나야. 미안한데 오늘부터 너한테 의뢰 하나 맡길게. 이혼이랑 손해배상 둘 다 한꺼번에 갈 거야. 시간이 하나도 없어. 경찰서 정문을 나서는데 거리 위로 푸르스름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내리쬐고 있었답니다. 저는 그 빛 속에 한참을 서서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제 2 손바닥을 내려다봤어요. 손등에는 어젯밤 현관문을 두드리느라 멍이 들고 까진 자국이 또렷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치 제 몸이 제 것이 아닌 것처럼 손발이 어딘가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묘한 감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친구 변호사의 사무실 주소를 불러주는데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한번 슬쩍 쳐다보시더라고요. 화장기 하나 없이 푸석해진 얼굴, 굳어버린 표정, 그리고 손에서 떨어질 줄 모르는 휴대폰까지. 그 모든 것이 한눈에도 평범한 출근길은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겠지요. 친구의 로펌은 서초동 한복판에 있었는데 도착했을 때 사무실 불은 이미 환하게 켜져 있었답니다. 친구가 어디 다른 사건으로 야근을 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제 전화를 받자마자 곧장 출근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친구는 사무실 입구에서 저를 2 팔로 꼭 안아주었어요. 상아야, 일단 앉아. 아무 말 안 해도 되니까 일단 좀 앉아. 친구의 그 한마디에 어제 새벽부터 한 번도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그제야 후두두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친구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 1분쯤 소리 없이 울었답니다. 친구는 제 등을 천천히 토닥여주기만 했지 무슨 일이냐고 캐묻지도 어떻게 된 거냐고 다그치지도 않았어요. 가사 사건만 10년 넘게 봐온 사람이라 그런지 의뢰인이 무너지는 그 순간엔 어떤 위로도 말이 아니라 침묵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친구였답니다. 울음을 그치고 정신을 차린 뒤 저는 친구의 책상 맞은편에 앉아 어젯밤부터 새벽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시간 순서대로 또박또박 풀어놓았어요. 출장 1달 전 시어머니의 무단 방문부터 관리사무소의 전화, 옆집 아주머니의 증언, 부서진 보석함, 카페 뒤에 떨어진 대출 신청서, 그리고 면회실에서 마주한 남편의 그 비겁한 얼굴까지. 친구는 노트북 자판을 빠르게 두드리며 모든 진술을 받아 적었고 중간중간 짧은 질문만 던졌답니다. 상아야,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묻자. 진짜로 끝까지 갈 거지? 합의 안 보고 도중에 마음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지? 저는 친구의 2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에서 나온 목소리가 어찌나 단단했던지 제가 들어도 낯설 정도였답니다. 응, 끝까지 가. 한 발자국도 안 물러나. 친구는 그 대답을 듣자마자 노트북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어요. 그리고는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줄 한 줄 설명해 주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줄에서 친구가 꺼낸 단어는 형사님께 처음 들었던 그 낯선 5글자였어요. 친족상도래. 친구는 잠시 안경을 고쳐 쓰더니 차분하게 그 의미를 풀어주었답니다. 직계열 쪽이나 동거 친족 사이의 재산 범죄, 즉 절도나 사기, 횡령 같은 죄는 형사처벌이 면제되거나 친고죄로 처리되어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저와는 직계열 쪽은 아니지만 시동생과 동거 친족으로 묶여 있고 게다가 5억 대출 시도는 미수로 끝났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죄인 사기 미수조차도 결국엔 큰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었답니다. 결국 형사 처벌로 적용 가능한 건 도어록 파손에 따른 재물손괴 정도가 한계라는 말씀에 저는 두 주먹을 책상 위에서 꽉 움켜쥐었어요. 상아야, 마음 알아. 알지만 형사로 어머님을 유치장에 넣는 그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 대신에 우리가 진짜로 갈 길은 따로 있어. 민사야. 민사로 영혼까지 털어내는 거지. 친구는 그러면서 새로운 화면을 띄웠어요. 손해배상 청구, 이혼 소송, 재산 분할, 그리고 가압류.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그것도 동시에 진행하자는 거였답니다. 형사로 못 가두는 만큼 민사로 그들의 통장이며 부동산이며 모든 자금줄을 한 번에 묶어버려서 그들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게 만들어버리자는 작전이었지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얼굴에 처음으로 묘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건 분노의 미소도 슬픔의 미소도 아니었어요. 도면 위에 마지막 선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 순간 건축가가 짓는 미소와 똑같은 종류의 것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새벽 5시부터 점심때가 다 되도록 사무실에서 머리를 맞대었어요. 그러는 사이 저는 인터넷 뱅킹을 열어 지난 3년치 거래 내역서를 한 장 한 장 PDF로 출력해서 친구에게 넘겨주었답니다. 출력해보니 무려 노트 한 권에 달하더라고요. 저는 친구의 책상 한 모서리에 그 종이 뭉치를 펼쳐놓고 형광펜을 꺼내들었어요. 그러고는 시어머니에게 매달 송금된 200만 원의 이체 내역에 노란 줄을, 시어머니 명의 병원비와 약감 결제 내역에 분홍줄을, 그리고 제 명의 주택담보대출이자 출금 내역에 초록줄을 그어 내려가기 시작했답니다. 1장, 2장, 10장, 20장. 줄을 긋는 동안 제 손끝이 점점 무거워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동안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그 숫자들을 저는 그저 매달의 평화유지비라고만 여기며 살아왔는데 한 장 한 장 펼쳐놓고 보니 그 합계가 결코 가볍지 않은 거예요. 친구가 옆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합산을 도와주었답니다. 매달 200만 원씩 시어머니께 송금한 금액이 3년치를 더하니 7,200만 원, 거기에 시어머니 명의 병원비며 약값으로 따로 결제한 금액이 2,400만 원, 합쳐서 무려 9,600만 원이라는 숫자가 계산기 화면에 또박또박 떠올랐어요. 상아야, 이게 다 너 한 사람 통장에서 빠져나간 거야. 정확히 말하면 남편 몫까지 네가 다 떠안아서 시댁을 부양해온 거지. 그것도 3년을 한 달도 안 빠뜨리고. 친구의 말을 듣는데 가슴 한복판이 묵직하게 짓눌리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답니다. 그 옆에 친구가 또 한 줄의 숫자를 적어 내려갔어요. 우리 집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3년간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이 9,720만 원. 그러니까 저는 같은 기간 동안 시댁에 9,600만 원을 바치고 동시에 제 집 대출 이자로 9,700만 원을 갚아왔던 거예요.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산 그 집을 시어머니가 그 둘째 아들 이름으로 다시 한번 5억의 빚을 끌어내려 시도하셨다는 사실. 친구가 그 두 줄의 숫자를 나란히 적어놓고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라고요. 상아야, 슬퍼할 일 아니야. 오히려 잘된 일이야. 남편 몫까지 네가 시댁을 부양해왔다는 이 완벽한 증거가 재산 분할에서 너를 압승하게 만들어줄 거야. 한 푼도 안 뺏기고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어. 10중 8구야. 저는 그 종이 뭉치 위에 천천히 손을 얹어보았답니다. 손바닥 아래로 느껴지는 두툼한 종이의 무게가
어쩐지 지난 3년의 제 결혼 생활 그 자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게가 더 이상 슬프거나 무겁지만은 않았어요. 오히려 든든했어요. 이 종이들이 곧 제 무기였고 제 방패였으니까요. 며칠 뒤 오후 친구와 저는 곧장 가압류 신청서를 준비하기 시작했답니다. 첫 번째로 묶을 대상은 시어머니의 은행 계좌였어요. 시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노후 통장 2개와 매달 국민연금이 들어오는 통장 하나, 그리고 친척들에게 빌려준 돈이 들어있는 또 다른 통장 하나까지 친구가 모조리 사전 조사를 마쳐두었더라고요. 두 번째 대상은 남편의 급여 통장이었답니다. 매달 월급이 자동이체로 들어오는 그 통장을 가압류로 묶어두면 남편 역시 손가락 하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거였죠. 가압류 결정이 법원에서 떨어지기까지 보통 사흘에서 닷새가 걸린다고 친구가 알려주었어요. 그 사흘 동안 그들이 다른 통장으로 돈을 빼돌리거나 가족 명의로 자산을 옮길 가능성도 있으니 그 사이엔 절대로 우리 패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한 가지 더 부탁을 했답니다. 그 사흘 동안 나 우리 집에 안 들어갈 거야. 시동생 부부랑 시어머니가 다시 들어와 살림 차린데도 그냥 둘 거고, 난 그 사이에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 톨도 빠짐없이 체증해줘. 사진이든 영상이든 관리실 출입 기록이든 가압류 풀리는 그 순간 내가 직접 가서 끝을 낼 거야. 친구는 노트북 위로 손가락을 멈추고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라고요. 그러고는 짧게 한마디를 보탰답니다. 상아야, 너 진짜 무서운 여자 다 됐다. 저는 그 말에 처음으로 작게 웃었어요. 무서운 여자가 됐다는 말, 그 말이 그날따라 그 어떤 칭찬보다 듬직하게 들리더라고요.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친구에게 그 사흘간의 임시 거처를 부탁해 두었어요. 신용카드 흔적이 남는 호텔보다는 차라리 친구의 오피스텔이 안전하다는 친구의 판단을 따랐답니다.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남편에게조차도 제가 어디 있는지를 알리지 않은 채 저는 그 사흘 동안 완벽하게 자취를 감출 작정이었지요. 오피스텔에 짐을 풀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님께 정식 공문을 보내드리는 거였답니다. 친구 변호사 명의의 인감과 등기부등본 사본을 첨부한 그 공문은 단 한 줄의 군더더기도 없이 명확했어요. 해당 호수의 유일한 명의자는 백상아 한 사람이며 그 외 어떤 인물의 출입과 거주도 명의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즉시 무단 침입으로 간주한다. 또한 명의자가 등록한 인적 사항 외에 어떤 방문객도 어떤 배달원도 단지 정문 안쪽으로의 출입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지요. 저는 그 공문을 팩스로 한 부, 등기로 한 부, 직접 방문해서 또 한 부, 그렇게 3중으로 전달해 두었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초지종을 들으시고는 오히려 더 단호하게 협조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알고 보니 시동생 가족 때문에 들어온 민원이 한두 건이 아니었더라고요. 새벽까지 쿵쿵거리는 발소리, 복도에 함부로 쌓아둔 박스더미, 음식물 쓰레기를 비분리 수거로 마구 버리는 행태까지. 소장님께서는 그 모든 민원 기록을 따로 정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날 저녁부터 제 집을 향한 봉쇄망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시동생리가 매일같이 시켜 먹던 배달 음식이 그날 저녁부터는 단지 정문 안쪽으로 단 한 걸음도 들어올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18층까지 엘리베이터로 올려보내주는 게 당연한 일이었던 배달 기사님들이 정문 경비실 앞에서 죄다 막혀버리는 상황. 시동생은 결국 직접 정문까지 슬리퍼를 끌고 마중을 나가야 했죠.
친구 변호사가 비밀리에 섭외해준 흥신소 직원분의 채증 영상 속에서 시동생은 늦가을 칼바람에 한 손엔 비닐봉지를 들고 한 손엔 패딩 깃을 여미며 오들오들 떨면서 들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이튿날 오후엔 더 가관인 장면이 펼쳐졌답니다. 시어머니께서 동네 친구분들을 무려 4분이나 부르신 거예요. 곱게 차려입으신 노부인들을 이끌고 정문 안쪽으로 발을 들이시는 순간 경비원분께서 정중하게 길을 막아서셨답니다. 명의자분의 사전 출입 허가가 없으신 분은 단지 안으로 모실 수 없다고요. 영상 속 시어머니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새빨갛게 달아오르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가압류 결정 통지가 친구 변호사의 휴대폰으로 들어온 건 그 사흘째 되는 날 오전 10시 4분이었답니다. 저는 곧장 옷을 갈아입었어요. 화장기 하나 없이 푸석해진 얼굴에 어울리는 짙은 회색 정장 한 벌,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 그리고 굳은 살이 박인 두 손에 단단히 쥔 서류 가방을 들고 거울 앞에 서서 매무새를 가다듬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복도로 들어서는데 현관문 앞에는 사흘 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많은 쓰레기들이 쌓여 있었어요. 배달 음식 용기들, 빈 생수병들, 어디서 주워온 듯한 박스더미까지. 봉쇄가 길어지면서 안에 갇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가 그 쓰레기 더미 하나만으로도 또렷이 그려지더라고요. 저는 도어록 덮개를 열고 그 사흘 사이 새로 바뀐 비밀번호를 또박또박 눌렀어요. 거실의 풍경은 사흘 전보다 한층 더 처참해져 있었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계셨고 동서는 한쪽 구석에서 조카를 끌어안은 채 흐느끼는 신용을 하고 있었으며 시동생은 식탁 의자에 앉아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제가 들어서는 모습을 보자마자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답니다. 저는 그 사람들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 들고 온 서류 가방을 식탁 위에 툭 하고 내려놓았어요. 그러고는 그 가방 속에서 두툼한 봉투 2개를 꺼냈답니다. 하나는 이혼 소장이었고 또 하나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었지요. 세 분 다 보세요. 이혼 소장이랑 손해배상 소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부로 어머님 통장 4개, 서방님 통장, 그리고 남편 급여 통장 모두 가압류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가 그 말에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으셨답니다. 동서는 흐느끼기 시작했고 시동생은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 정적이 길어지려는 찰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다급하게 전화를 거시는 거예요.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우리 집 현관문이 다시 한번 열리기 시작했답니다. 큰 고모가 먼저 들어오시고 그 뒤로 작은 삼촌, 그 뒤로 오촌 당수까지 시댁 친척 어른들이 마치 사전에 약속이라도 하신 듯 줄줄이 우르르 들이닥치시는데 큰 고모께서 가장 먼저 운을 떼시더라고요. 너 시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 며느리가 시어머니 통장을 묶어버리는 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야? 너 친정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디? 작은 삼촌께서도 거두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그 바쁘다는 며느리 대신 살림 챙겨주신 게 누구냐? 어른 체면 한번 세워드려라 좀. 저는 그 말씀들을 다 들으면서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서류 가방의 지퍼를 천천히 끌어내렸답니다. 그리고는 어젯밤 친구 변호사가 깔끔하게 편집해 표지까지 붙여준 3년치 시댁 지출 내역 요약본을 꺼냈어요. 저는 그 묶음을 식탁 위에 탁 하고 내리꽂듯 내려놓았답니다. 어르신들 잠깐만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지난 3년간 시어머님께 매달 200만 원씩 송금한 내역 그리고
시어머님 명의의 병원비와 약값으로 따로 결제한 금액 2,400만 원. 합쳐서 9,600만 원. 충분히 살해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만큼 절 도와주신 적도 없음시고요. 친척 어른들의 입이 동시에 떡 벌어지시더라고요. 저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친절하게 짚어드리기 시작했답니다. 그 9,600만 원 중에 절반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시동생네 월세 보조금으로 매달 70만 원. 동서의 백화점 명품관 결제 대납금으로 한 해 평균 1,000만 원. 손주 영어 유치원 비용까지 제가 댄 흔적이 또렷하게 다 찍혀 있고요.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며느리 명의 인감을 가져다 시동생 이름으로 5억 원 주택 담보대출을 시도하신 사실, 이것도 은행 CCTV로 다 잡혔습니다. 미수에 그쳐서 다행이지 며칠만 늦었으면 저는 이 집을 통째로 빼앗기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 자리에서 시어머님 편을 드시겠다는 분이 계시면 그분도 횡령 공범으로 고소장에 함께 올리겠습니다. 큰 고모께서 들고 계시던 가방을 슬그머니 내려놓으시고 그 자리에서 슬며시 일어나시더라고요. 작은 삼촌께서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신발을 향해 걸음을 옮기셨고 오촌 당수거른께서는 아예 인사도 없이 현관으로 곧장 직진하셨답니다. 마치 누가 도망가라고 신호를 쏘아 올리기라도 한 듯 그 세 분이 순식간에 우리 집 현관문 밖으로 사라져버렸죠. 거실엔 다시 시어머니와 동서, 시동생 세 사람만 남게 되었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신 채 흐느끼는 신용을 또 한 번 시작하셨지만 저는 그 신용을 향해 단 한 톨의 시선도 보내지 않았어요. 저는 식탁 의자를 천천히 뒤로 밀고 자리에서 일어섰답니다. 그러고는 가방을 어깨에 매며 그분들을 향해 차분하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지요. 이 집 일주일 안에 깨끗이 비워주세요. 일주일 지나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법원 조정실의 공기는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고 또 건조했답니다.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 불빛이 길게 깔린 마호가니 책상 위로 차갑게 떨어지고 있었고 그 책상 너머에는 늙고 초췌해진 남편이 어깨를 잔뜩 늘어뜨린 채 앉아 있었어요. 채 일주일 사이에 얼굴이 한 주문 빠진 듯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 밑엔 거뭇한 그늘이 길게 드리워져 있더라고요. 평소 빳빳하게 다림질되어 있던 와이셔츠 깃은 한쪽이 꺾여 있었고 넥타이는 매다 만 듯 비뚤어져 있었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신기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한 톨도 아리지 않더라고요. 그저 도면을 마무리하기 위해 마지막 치수를 확인하러 온 사람처럼 저는 차분히 자리에 앉아 친구 변호사가 제 앞으로 밀어주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펼쳐보기 시작했답니다. 친구 변호사가 책상 위로 펼쳐 보인 자료들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어요. 3년치 거래 내역서, 시댁 지출 요약표, 주택담보대출 이자, 출금 명세,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동생 명의로 시도된 5억 원 대출 신청서 사본까지. 남편이 그 자료들을 내려다보는데 그 두 눈이 한참 동안이나 어느 한 줄에 멈춰서서 깜빡일 줄을 모르더라고요.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천천히 입을 열었답니다. 오빠, 변명할 거 있으면 지금 해. 이 자리 이후로는 나 오빠 얼굴 다시 볼 일 없을 거니까. 남편이 입술을 우물거리며 무언가를 말하려다 말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결국엔 단 한마디의 반론조차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합의안에 서명을 했답니다. 아파트 소유권은 온전히 제가 가져오고 남편이 결혼 기간 동안 기여한 극히 일부의 생활비만 환산해서 단돈 500만 원만 위로금 격으로 쥐어주는 합의안이었지요. 거기에 시어머니의 가택 침입과 도어록
파손에 대한 피해 보상금 250만 원까지 가압류된 시어머니 계좌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했답니다. 10여 년의 결혼 생활, 3년의 시댁 부양이 그 한 장의 종이 위에서 너무도 가뿐하게 정리되는 모습이 저한테는 묘하게 후련하기만 했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펜을 내려놓으면서 그제야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 두 눈에 얇은 눈물막이 어른거리는 게 보이는데 또 한 번 부부의 정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려는 듯 입술을 달싹이는 거예요. 저는 그 입이 채 떨어지기 전에 차분하게 한마디만 던졌답니다. 부부의 정 그딴 거 안 찾았으면 좋겠어. 어머님이 4명의 인감 훔쳐서 5억 대출 시도하실 때 오빠가 그 사실 알고도 나한테 입 다물었던 그 순간에 우리 부부의 정 같은 건 이미 다 사라졌어. 그러니까 그 입 그냥 다물고 가. 남편의 눈물막이 그대로 또르르 흘러내리는 게 보였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친구 변호사가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 주는데 그 손길이 어찌나 따뜻했던지요. 그날 오후엔 곧장 그 집으로 향했답니다. 집행관 두 분이 미리 도착해 계셨고 시어머니와 동서, 시동생은 마지막 짐을 싸느라 거실 한복판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시동생과 동서가 무언가를 끌고 가려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거실 한가운데에 있던 80인치 대형 텔레비전, 그리고 안방에 두었던 프리미엄 공기청정기였답니다. 저는 가방에서 한 묶음의 영수증과 카드 결제 내역서를 꺼내 두 분 앞에 펼쳐 보였어요. 이거 다 제 명의로 결제한 거예요. 카드 명세, 보증서 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한 발자국이라도 더 끌고 나가시면 그 자리에서 절도로 신고합니다. 시동생이 잡고 있던 텔레비전 모서리에서 손을 슬며시 떼더라고요. 동서도 공기청정기를 슬그머니 안방 자리에 도로 가져다 놓았고요. 결국 그 사람들이 챙겨나가신 건 헌 옷가지 몇 벌, 쉰내 나는 김치통 2개, 그리고 화장실에서 쓰던 칫솔 따위가 전부였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현관문을 나서시면서도 끝까지 미련을 못 버리시고 한마디를 던지셨어요. 두고 봐라. 1000벌 받을 거다. 저는 그 말에 단 한 톨의 동요도 없이 그저 현관문을 닫았답니다. 도어록이 철컥 하고 잠기는 그 단단한 소리가 그날따라 어찌나 듣기 좋게 울리던지요. 그날 밤 저는 새 도어록 기사님을 불러 출입문을 통째로 다시 갈았어요. 무광 검정색에 제가 처음에 골랐던 그 모델로요. 그 사람들이 덮고 잤던 침구는 모조리 종량제 봉투에 우겨 넣어 내다 버렸고 그 사람들이 쓰던 그릇이며 컵까지도 한 점 남기지 않고 정리했답니다. 새벽 2시쯤이 되어서야 정리가 다 끝났는데 거실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서 둘러보는데 그제야 이 집이 다시 제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베란다 문을 활짝 열어젖히니 차가운 새벽 공기가 거실 안으로 훅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 공기를 한참 동안 깊게 들이마셨답니다. 한 달 후에 어느 오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친구 변호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친구의 목소리에 묘한 웃음기가 묻어 있더라고요. 전 남편이 회사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소식이었답니다. 이혼 절차를 거치면서 멘탈이 완전히 무너진 모양인지 클라이언트 미팅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한 데다가 결제 서류에 큰 숫자를 잘못 적어 회사에 적지 않은 손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결국 본사 핵심 부서에서 변두리 공단의 외주 관리직으로 좌천이 되어버렸다는 소식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며칠 뒤엔 시어머니 일가가 변두리 낡은 반지하 새방으로 짐을 옮기셨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어요. 가압류로 통장이 줄줄이 묶이는 통에 결국 살던 집 보증금도 회수당하셨다더라고요.
저는 그 소식들을 들으면서 묘한 감정에 잠시 잠겼답니다. 통쾌함이라고 하기엔 마음이 너무 잔잔했고 안쓰러움이라고 하기엔 마음이 너무 차분했어요. 그 사람들이 뿌린 씨앗이 그대로 자라나 그 사람들의 발치에 떨어진 것뿐이라는 사실이 한 점의 미련도 없이 또렷이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 주 토요일 오후 저는 동네 단골 금은방을 찾아갔답니다. 시모에게서 회수한 모든 금부치를 금은방 사장님 앞에 펼쳐놓고 망설임 없이 부탁드렸어요. 다 녹여서 단순한 디자인의 금괴 하나로 만들어 달라고요. 사장님께서 의아한 표정으로 정말 다 녹여도 되겠냐고 2번이나 되물으셨지만 저는 단단하게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 금부치들의 깃든 기억은 어느 한 톨도 제 곁에 남기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며칠 뒤 단정한 금괴 하나가 제 손에 돌아왔고 저는 그 금괴를 곧장 은행 대여금고에 봉인해 두었어요. 과거의 모든 흔적을 한 덩어리의 단단한 금으로 응축해 어둠 속에 가둬버린 셈이지요. 그러고는 그 길로 동네 미용실로 향했답니다. 어깨 아래로 길게 늘어뜨리고 있던 머리카락을 턱선까지 단번에 잘라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거울 속에서 가벼워진 어깨를 보는데 그제야 제가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실감이 들더라고요. 새로 머리를 자른 그 다음 주 저는 회사로부터 인사 발령을 받았답니다. 그동안 총괄해온 제주 리조트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인정받아 곧 착공에 들어가는 부산 해운대 리조트 2차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정식 정진하게 된 거예요. 임원 회의에서 그 소식을 듣는데 가슴 한구석에서 묘하게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거예요. 더 이상은 그 누구의 며느리도 그 누구의 아내도 그 누구의 형수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의 건축가 백상아로서 받은 자리라는 사실이 너무도 값지게 느껴졌답니다.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베란다에 서서 한참을 한강을 내려다봤어요. 붉은 석양빛이 강물 위에 길게 깔리는데 그 위로 작은 유람선 하나가 천천히 미끄러져 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2팔을 베란다 난간에 올려놓고 길게 숨을 내쉬었답니다. 들숨에는 지난 3년의 평화 유지비가, 날숨에는 그 모든 인내의 시간이 함께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 그 깊은 호흡 속에서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진짜 평화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요. 진짜 평화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똑바로 말할 수 있는 그 단단한 용기 속에서만 비로소 피어나는 거였답니다. 베란다 너머로 부는 가을바람이 어찌나 시원하고 또 또렷한지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 바람을 맞고 또 맞았어요. 그렇게 저의 진짜 인생이 그날 저녁 노을과 함께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매달 200만 원짜리 돈으로 사들였던 그 평화가 결국엔 제 집 도어록을 부수는 망치가 되어 돌아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인내라는 게 미덕이 아니라 때로는 상대방의 욕심을 부풀리는 잘못된 걸음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무리한 요구 앞에서 입을 다물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 침묵이 진짜 평화인지 한 번쯤 천천히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또박또박 말하는 그 한마디가 어쩌면 우리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가장 단단한 첫걸음이 되어줄지도 모르니까요. 제 이야기가 비슷한 시간을 견디고 계신 어느 한 분께라도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백상아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달 200만 원을 들이며 평화를 사려 했던 그 마음이 결국엔 도어록을 부수는 망치가 되어 돌아왔다는 대목에서는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새어나오더라고요. 한 달간의 출장 사이에 자기 집 비밀번호가 통째로 바뀌고 동선의 식구가 살림을 차리고 거기에 5억짜리 대출 사기까지 시도되었다는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 앞에서 감정에 휘둘리는 대신 은행 거래 내역서를 하나하나 짚어가시던 모습이 어찌나 단단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인내가 미덕인 줄 알았던 3년이 결국엔 누군가의 욕심을 키운 걸음이 되었다는 그 깨달음, 오늘 이 사연을 들으신 많은 분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상아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고부 여정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